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고 또 낮에는 너무 뜨겁고 최근 들어서 정말 감기 걸린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저한테 카톡이 되게 많이 왔어요. 아이가 콧물이 난다, 열이 난다. 그리고 제 개인 채널에도 이제 감기가 걸렸다는 친구들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철 감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콧물 나고 기침하고 열 나면 너무 여러 가지 힘든 게 많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감기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감기 조심 어떻게 하나 뭐 맨날 똑같죠.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특히 외출하고 와서 밥 먹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는 거 모두 잊지 않으셨죠? 대구 랭커님, 양념게장 쿠폰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양념게장 쿠폰님은, 장길남님 모두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이제 이직을 한 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전에 병원에서 일을 할 때는 진짜 환자들 때문에 고민하고 예방접종 스케줄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또 그 나름의 고충이 있었는데, 회사에 오니까 또 재밌는 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의사는 약을 처방을 하고 환자를 보고 어떤 약을 쓸지를 결정해서 치료를 해주는 과정에 있다면,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는 의사의 역할은 약이 나오기 전부터 약을 잘 의사들이 사용하고 계신 그런 모든 과정들까지 함께하는 굉장히 또 포괄적인 일들을 하는 것 같아서, 요즘은 컴퓨터를 너무 많이 봤더니 저도 눈이 굉장히 뻑뻑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이제 TV 얘기를 하면서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논문도 찾아보고, 또 이제 재밌는 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두 딸한테 작년에 하도 줌으로 수업을 많이 해서 사주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상 제가 안경을 쓰기는 하지만 계속 보면서 눈이 피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과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씩 정말 장시간 동안 모니터를 봐야 되는 그 그룹의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저희 아이들처럼 막 한두 시간 보고 이렇게 짧게 짧게 보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들 얘기해보니까 안경을 쓰면 눈이 되게 뿌옇게 보이는 느낌이 있고 좀 또렷하게 안 보인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신경 쓰셔서 혹시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구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생제에 대해서 얘기를 그 세 번째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중이염에 대해서 항생제를 어떻게 쓰는지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동료들이나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내용이 조금 너무 의과대학 강의 같았다, 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많이 주셨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질환별로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엄마들한테 항생제를 처방해드릴 때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듣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7, 8개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항생제 3탄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항생제, 요즘 고기 파는 데 가면 무항생제 이렇게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키우는 가축류한테 항생제를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해서 다음 주에는 그걸 준비하면서 항생제 편을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질환별로 항생제를 하려고 그랬더니 강의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항생제마다 먹는 횟수가 다른가요?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항생제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항생제는 하루에 3번 드시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항생제는 하루에 1번씩 며칠만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같은 계열의 약이라도 제약회사마다 이제 어떠한 보조 이런 뭐라 그러죠? 물질들을 붙이냐에 따라서 같은 약품인데도 2번 먹는 게 있고 또 3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선생님, 저는 아이들한테 약 먹이는 게 전쟁이라서 그냥 이거 하루 한 번 먹이게 세게 용량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횟수가 약을 드리는 횟수는 이 약물의 약동학적인 그러한 실험 결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우리 몸에 우리가 복용을 했을 때 어떻게 농도가 올라가고 피크를 찍은 다음에 이제 대사가 되면서 점점 내려가겠죠. 이 그래프가 어느 정도의 가파르기로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항생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약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약들은 하루에 2번 쓰는 게 있고, 이번 하루에 한 번 쓰는 거라서 더 좋은 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한 번 쓰면은 더 센 약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떠한 일부 약물들은 자기가 작용을 해야 되는 그 수용체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결합하는 약품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오히려 적은 약만 넣어도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빨리 그리고 잘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약물의 여러 가지 약동학적인 우리 몸에서의 작용 그런 그래프들, 그리고 이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뭐 콩팥 기능이라든지 간 기능이 어떤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루에 2번 먹으라 그랬는데 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으니까 아침에 그냥 2번 거 다 먹어야지, 이러시는 건 굉장히 오히려 몸에서 약물 농도가 일시적으로 너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거나, 혹시 콩팥 기능이 약한데 콩팥으로 대사되는 약이라거나, 간 기능이 떨어졌는데 간에서 대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되게 안 좋은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약, 특히 항생제는 횟수를 잘 유지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균들을 지속적으로 같은 농도를 잘 유지해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된 횟수대로 잘 지켜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이들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오늘 아이가 늦잠을 자서 원래 8시에 먹였는데 오늘 11시에 먹였는데 다음 약 어떡하나요? 보통 1~2시간 차이면은 이렇게 크게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잘 시간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하루 3번이라고 반드시 칼처럼 8시간 이렇게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경우에서는 약간 유두리 있게 그 시간을 살짝씩 앞뒤로 당겨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 횟수는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항생제 꼭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거꾸로 항생제 처방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생제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생제라는 것은 솔직히 뭐 몸에 얼마나 좋겠어요. 보약도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세균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복용을 하는 건데요. 항생제를 꼭 먹여야 되는 기준들은 이제 보통 세균 감염이 강하게 의심이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 항생제를 먹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중이염인데 막 고열이 나면서 귀에 물이 찬다, 양쪽 귀에 물이 차고 잘 안 들린다, 이러한 경우도 있고, 부비동염이 너무 심하게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막 물이 찬 게 보이고 숨을 쉴 수 없고 열이 나고, 이러한 경우에서도 써야 되고, 또 소변 검사에서 균이 많이 나오면서 열이 나고 여러 가지 요로감염의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도 써야 되고, 굉장히 세균성 강한 식중독, 세균에 의한 식중독일 때도 써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항생제를 꼭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항생제를 반드시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병마다 어떠한 항생제를 얼마 기간 동안 쓰라는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통용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선생님이 처방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잘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가끔 가다가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감기가 조금 있는데 선생님 제가 뭐 코감기가 있는데 꼭 코감기가 걸리면 열에 9은 부비동염이 되더라고요. 그냥 항생제 미리 주세요. 지금부터 먹어놓으면 예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예방적 항생제를 써야 되는 일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이, 면역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 감기 기운이 있는데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먹었을 때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안 생길 것이냐? 물론 건강한 성인도 감기가 걸렸다가 세균성 질환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항생제를 안 먹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은 아무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은 반드시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서는 선생님이 굳이 항생제를 처방 안 하시는 경우에서는 항생제 그냥 주세요라고 미리 요구를 하셨다가는 오히려 정말로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다거나 내성균주가 생겨서 더 다음 단계의 항생제를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결핵약품도 또 그런 특성 중에 하나인데 제대로 안 먹고 띄엄띄엄 먹고 까먹고 막 이렇게 된 경우에서는 결핵 내성균 약에 대한 내성균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를 하고 기간도 더 오래 해야 되고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반드시 처방된 용량만큼 드시고 임의로 어디서 받으시거나 임의를 조제를 요구하시거나 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것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빈도 2개, 나도 눈 2개, 과거에는 처방전 없이 항생제를 남용했다고 하는데 그 시절 역류아기를 보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시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생제를 남용을 했을 경우에서는 우리 세균도 굉장히 똑똑해요. 요즘 코로나도 막 변이 얘기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겨내는 여러 기전들이 생기고 약품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당하고만 있느냐?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 항생제가 나한테 어떻게 역할을 하니까 나는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 항생제에 이 작용하는 기전을 피해 가야겠다. 항생제가 작용하는 걸 내가 무력화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내성균주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약제에서는 예를 들면 뭐 마크롤라이드 계열의 약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에 굉장히 잘 들어서 이제 겨울철에 걸리는 목감기나 기침 감기 이럴 때 많이 처방을 하기도 하고 중이염에도 많이 옛날에는 처방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게는 이 항생제에 대해서 7, 80%까지도 내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7, 80%에 계신 분들은 이 항생제를 아무리 처방을 받아도 안 듣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오남용했을 때는 많은 기본적인 항생제들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면서 걔네들이 작용을 못해서 오히려 질환이 더 항생제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해져서 다음 단계 항생제를 써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쉽게 말하면 독한 항생제라고 그러는데 독하다고 말을 하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 항생제마다 쓰는 가이드라인의 단계가 있거든요. 1차 치료에 실패했을 때 뭐를 쓰세요? 이런 가이드인데 이제 1차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서는 2차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보험 체계를 보면은 외국이랑은 조금 달라서 1차 치료 약제를 얼마 이상 써도 효과가 없어야지 2차 치료 약제로 넘어가서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는 분명 이 약제가 안 들을 것 같은데도 외국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거보다 그 다음 단계를 쓰는 게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여러 가지 규정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를 먼저 쓰고 치료 실패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 건강보험 제도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또 이러한 음의 역할도 있다는 거는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 항생제 쓰시고 며칠 후에 와보세요, 효과가 없으면 바꿔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빈도 눈두개님 맞습니다. 슈퍼박테리아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0년 되기 전에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할 때 모든 감염 회의마다 문제가 됐던 게 내성균주를 가지고 계신 입원 환자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분들한테서 가지고 있는 이 내성균주가 다른 환자한테 갔을 때 치료 효과가 없을 수 있고, 또 이게 잘 퍼지면은 또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이 더 이러한 슈퍼박테리아라고 얘기하는 내성균들의 노출이 더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급할 때를 위해서 남겨두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덕인 것 같습니다. 장길라님, 심평원도 개혁이 필요하죠. 맞아요. 근데 심평원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게 참 누구의 입장에 서 있느냐.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손꼽는 의료 혜택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값으로 받고 혜택을 받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의사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몸을 바쳐도 그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미장원도 비싼 선생님한테는 몇십만 원씩 주면서 막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 청담동에 가서 예약해서 막 몇 주 기다려서 머리 자르고, 마사지 누가 뭐 해서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몇십만 원 내고, 그다음에 뭐 무슨 식당 유명하다 그래서 정말 100만 원 넘는 돈을 내면서까지 막 줄 서서 먹고, 이렇게 모든 자기의 경험들을 다른 분야에서는 다 인정을 해주면서 유난히 의사들에게는 그러한 잣대가 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외국의 최신의 논문과 최신의 좋은 약들을 쓰면 좋잖아요. 1차 약제부터 치료 실패해서 다음 거 쓰고, 치료 실패해서 다음 거 쓰고, 이거보다는 물론 이제 2차 치료 약제로 되는 이유 중에는 물론 값도 문제지만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에 걸려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효과가 훨씬 좋고 부작용 면에서 문제가 더 크게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2차 약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조금 마련이 되고, 의사들도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항생제 언제 먹는 게 좋나요? 선생님, 밥 먹고 30분 후에 먹을까요? 밥 먹고 1시간 후에 먹을까요? 우유를 먹고 줄까요?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데 뭘 먹이고 줄까요? 먹기 전에 줄까요? 정말로 많은 질문을 받는데, 이렇게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식사 전에 먹는 게 좋은 항생제들이 있어요. 페니실린, 플루클록사실린, 이런 약들은 식사 전에 항생제를 드시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나서 먹는 게 좋은 그런 항생제들이 있대요. 메트로니다졸, 트리메토프림, 독시사이클린. 그래서 제가 독시사이클린도 먹어본 적이 있고 메트로니다졸도 제가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약품은 제가 먹고 나서 제가 웬만하면은 속이 메스꺼리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진짜로 막 메슥메슥하고 토할 것 같고 막 몸이 막 진절이 처지도록 힘든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약을 처방해준 제 친구 가정의학과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 약. 했더니 이 약은 뭘 먹고 먹어야 돼 언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지 독시사이클린이나 메트로니다졸,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처방받으시는 트리메토프림을 드셔야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뭘 드시는 게 항생제를 드시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속이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고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을 줄여주는 방법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 먹어도 괜찮은 항생제는 아목사실린, 시프로플록사신. 그래서 이 두 항생제는 정말로 자주 처방을 받으실 거예요. 뭐 아목사실린, 뭐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뭐 간단한 폐렴 같이 있는 경우에서도 많이 처방을 받으실 거고, 시프로플록사신 뭐 요로 감염 성인분들 있으실 때도 많이 처방을 받으실 텐데, 이러한 기본적인 약들은 다행히도 언제 먹어도 괜찮은 항생제인데, 그렇다면 굳이 한번 드셔보시고 빈속에 먹으셨을 때 좀 힘드시다면 식후에 드시는 게 좋으시겠죠. 장길남님, 유산균 얘기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빈속에 먹어야 되는 항생제가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테트라사이클린, 요거는 성인에서 주로 소아는 처방을 안 하는데,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는 빈속에 드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요. 지스로맥스라고 해서 3일요법, 5일요법, 그래서 하루에 한 번 3일 드세요, 5일 드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약들이 있어요. 요 약 같은 경우에서는 제 스승님께 배우기로 자기 전에 드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듣고, 저도 그 다음부터 환자들한테 그렇게 복용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먹는 지스로마이신, 뭐 아지스로마이신, 뭐 그러한 지스로 계열의 약을 드실 때는 주무시기 전에 하루 한 번이니까 드시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님, 웬만한 미국의 병원은 입원을 시키지 않고 집으로 보내요. 박테리아 감염이 높다고 그냥 반을. 수술을 받은 사람한테 한국에서 일주일 입원하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진행한 많은 연구를 보면, 미국에서 하는 연구 중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항생제를 입원시키지 않고 집에서 주면서 봤을 때 입원시킨 효과랑 뭐가 다르냐. 그 다음에 특히 이 연구 되게 많아요. 맹장염 초기일 때 항생제를 주면서 집에서 지켜보는 것과 수술한 환자의 결과의 차이, 뭐 나중에 합병증률 차이. 근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중환자실 하루만 입원하면 몇 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물론 병원 입원 자체가 박테리아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미국은 특히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입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물론 입원을 좀 오래 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병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들을 최소한으로 입원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환자들이 입원을 오래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술을 하면은 선생님 저 이거 실밥 뽑고 나갈게요. 뭐 재활 좀 하다 나갈게요.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입원 기간이 연장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윤희님께서 미국의 이 입원 제도와 한국의 입원 제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어떤 병원이든지 입원을 오래 시키는 거는 감염 면에서도 안 좋고 비용 면에서도 안 좋고 환자분도 비용 면에서 안 좋고 모두가 실은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입원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짧게 필요한 기간 입원을 하는 게 환자도 의사도 모두에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를 더 밀접하게 볼 수 있고, 일부에서는 먹는 약을 환자분들이 제대로 잘 드시는지에 대한 걱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입원을 해서 간호사 선생님이 챙겨주시는 것들을 그 제 시간에 잘 드시고, 먹는 약보다는 링거가 효과가 더 좋다면 링거를 통해서 이제 정맥으로 주사를 주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서는 입원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항생제를 먹을 때 피해야 되는 음식이 따로 있나요? 요거는 제가 1편에서도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크롤라이드 계열의 항생제를 드실 때는 자몽 주스, 자몽 과일, 어쨌든 자몽 성분이 든, 그리고 그 외 일부 생과일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몽에 있는 어떠한 성분이
위장관에서 이제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가 나와서 마크롤라이드 계열 항생제의 대사를 돕는데요. 이 작용을 자몽에 있는 성분이 방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항생제가 잘 대사가 돼서 우리 혈중에서 농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 약품을 먹었을 때 다시 농도가 올라가고 이러한 그래프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고농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고 특히 대사를 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장기가 있으신 분들한테서는 그 독성이 더 높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몽을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이렇게 자몽을 먹었을 때는 그 항생제의 영향을 72시간, 그러니까 3일 정도 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크롤라이드 계열 항생제 드실 때는 자몽과 자몽류를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프로플록사신과 칼슘이 많이 포함된 음식의 관계도 있는데요. 시프로플록사신의 장내 흡수를 칼슘이 잘 못하게 감소를 시킨대요. 하지만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서는 억제 효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칼슘이 고농도로 포함된 우유들도 요즘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프로플록사신을 드시는 경우에서는 칼슘이 고농도로 포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는 내운명님, 미국은 보험 제도가 우리나라랑은 달라서 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가입한 보험이냐에 따라서 커버되는 비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싼 보험을 들면 커버를 얼마 못 받는 거고 비싼 보험, 정말 돈을 엄청 많이 내고 비싼 보험을 들면 상대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윤희님 정말 한 달에 1,500불씩 저희가 내는 비용이랑은 정말 몇 배를 내시네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어떤 항생제를 처방하는지 기억을 하시고 피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왕 드시는 항생제의 효과가 더 잘 유지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유산균 얘기. 항생제 먹을 때 유산균을 먹어야 되냐? 실은 항생제 자체가 장 내에 우리의 건강한 세균총의 균형을 깨트릴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 세균들도 건강한 뿐이지 어쨌든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의 영향을 받아서 죽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유산균 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균은 우리 몸 가득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관 안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총 자체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 수보다 훨씬 많대요. 근데 이거를 우리 온몸, 그러니까 뭐 코 안, 폐포 안에 피부 이런 데 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세균들이랑 우리가 같이 살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쁜 세균들을 자리 잡지 못하게 착한 세균들이 텃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생제를 썼을 때 이 텃세를 부리고 있던 착한 세균들의 개체수가 줄으면 이때다 싶어서 나쁜 세균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흔한 예가 제가 1편에서도 댓글에 변 비울 때 항생제를 먹는다라는 그런 식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실제로 항생제 때문에 설사를 하는 특히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연령보다 어린 경우에서 항생제 연관 설사가 있는 친구들은 유산균 정장제를 처방을 급여로 해주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가 항생제를 먹은 아이들의 반수 이상에서 설사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락토바실라이랑 사카로마이시스라는 이러한 두 균주들의 로 만들어진 유산균이 특히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항생제를 할 수 없이 드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유산균을 사서 드시거나 복용을 하고 싶으신다면 단일 균주로 이루어진 제제보다는 이 두 가지 균주들이 포함된 복합 유산균 제제를 드시면 더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연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항생제를 드시고 나서 착한 세균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정도 있다가 유산균을 드시면 그 걔네들이 죽어서 나쁜 세균들이 우리 빨리 자라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리를 빨리 메꿔줄 수 있다라고 해서 항생제를 드시고 1~2시간 있다가 이렇게 복합제제 유산균을 드셔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착한 세균이 줄어드는 작용도 막을 수 있고 설사라든지 복부 증상들이 덜 생기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항생제를 먹으면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조제의 역할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생제를 먹을 때 뭐 아까 칼슘이 높으면은 시프로플록사신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얘기가 들었는데 그러면 발효 음식은 먹어도 되나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장, 된장, 김치류 발효 음식이 정말 많은 건강한 식단의 나라 음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연구에서는 요거트라든지 또는 발효된 우유를 먹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좋은 세균인 락토바실라의 비율이 높고 오히려 되게 안 좋은 세균들이 있어요. 엔테로박테리아나 비오필리아 이런 아이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드실 때는 유산균을 따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굳이 약 이런 거 사서 신경 쓰고 드시는 게 너무 번거로우시다 하실 경우에서는 건강한 발효 음식들을 자주 꼼꼼하게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칼슘이 너무 고농도로 포함된 음식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세대 항생제 처방 때문에 설사를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항생제 때문에 설사를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물질들이 장을 같이 자극을 해서 설사가 나오시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치, 된장, 콤부차 이러한 여러 가지 음식들도 이렇게 요거트나 발효된 우유를 먹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아버님께 유제품을 잘 챙겨 이러한 발효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고 혹시 번거로우시지 않으시다면 유산균도 같이 한번 좀 챙겨 드시면 특히 락토바실러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카로마이스 요 두 가지 균주가 포함된 그 유산균을 사서 한번 챙겨주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들마다 반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드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항생제를 먹을 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좋나요? 흔히 섬유질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살기 굉장히 좋은 이러한 환경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물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여러 논문들과 문헌들을 찾아봤더니 섬유질 얘기가 나오면서 항산화 물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와인을 먹는 게 좋냐 특히 레드 와인을 먹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정말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인데 감기가 걸리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훅 먹어버려 꼭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항생제를 드시는 기간 동안에 알코올은 절대 금기고요. 항생제가 끝난 이후에 어느 기간 정도 지나서 내 컨디션이 회복됐을 때 레드 와인을 조금 드시는 경우에서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정상 세균총이 정상화되는데 되게 좋은 영향이 있다. 이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항생제가 다 끝난 후에 정상 세균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이제 정제하지 않은 곡물들, 콩류, 씨앗, 견과류, 베리, 브로콜리, 바나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건강한 장내 세균 성장은 잘 되게 해주고 나쁜 세균은 못 자라게 해주는 좋은 영향이 있지만 섬유질의 다이어트 할 때 섬유질 음식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위가 비워지는 시간을 늘려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물에도 흡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섬유질 때문에 위가 빨리빨리 안 비워지는 경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드시는 기간에서는 섬유질이 너무 많은 음식은 조금 피해 주시고, 오히려 치료가 끝나면 충분히 드셔서 우리 건강한 장내 세균 성장을 제대로 시켜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항생제를 먹을 때는 유산균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유산균을 드신다면 항생제를 먹고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드시는 게 좋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끝나고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칼슘이 고함유된 음식들도 특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자몽이나 여러 생과일들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얘기는 아이들한테 진짜 많이 들어요. 아이들 엄마한테. 항생제 먹고 설사를 너무 많이 하는데 뭘 먹여야 돼요? 정말 흰죽을 먹이는데 애들이 밥을 안 먹어서 약을 못 먹여요, 선생님.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먹고 설사를 하는 경우에 잘 생각해 보세요. 흰죽, 간이 안 된 흰죽을 드시라고 하면 좋아하실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기로는 밥을 조금 질게 해서 간이 조금 덜 된 김, 장조림, 이러한 기본적인 반찬들을 조금 주세요. 그리고 너무 음식을 다 절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호자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코올, 여기 또 나왔고, 카페인 음료, 기름기 많고 매운 음식, 이런 것들 자체로도 장을 자극해서 설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도 있는데, 단 음식 같은 경우에서는 삼투압의 원리 있잖아요. 그래서 삼투압의 원리로 물이 확 빠져나와서 오히려 설사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할 때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좋냐 안 좋냐에 얘기해서 제가 이온 음료는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온 음료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전해질 불균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되게 달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오히려 설사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 음식도 피해 주셔야 되고, 섬유질이 많이 들은 음식들도 더 배변 활동이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죽만 먹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스프를 만들어서 빵 같은 거 그냥 맨빵 찍어서 먹으라고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설사를 하는 분들 또는 장염이 걸린 분들 너무 죽만 드실 필요가 없다는 좋은 소식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는 내운명령, 살려면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탈수가 되면 우리 몸은 오히려 병의 경과들이 안 좋아지거나 또는 빨리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가 되지 않게 충분히 먹어주시는 게 좋고, 그래도 설사는 토하는 것보단 나아요. 토하는 거는 먹은 게 그대로 나오는 건데, 설사는 일단 먹고 밑으로 이미 장 끝에 있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덜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굳이 비교하자면 드릴 수가 있고, 그래도 흡수는 되는 경우기 때문에 물 같은 것도 충분히 끓인 물 또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섬유질이 많은 음식보다는 적은 음식이 설사에 더 좋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설사를 하면서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바나나, 감자, 사과 같은 것들이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감자로 수프를 만드시거나 감자국을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설사를 하실 때는 이러한 것들 보충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염분과 수분 보충 충분히 해주시고요. 염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 이제 하도 나트륨이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막 간을 하나도 안 하고 드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느 정도의 염분은 우리 몸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막 이러한 논문들도 요즘은 나와요. 염분이 없는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염분이 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이 뇌혈관에 질환이 덜 생긴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혈압도 덜 생긴다. 그러니까 너무 짜게 먹는 게 문제인 거지, 어느 정도의 염분은 우리 몸의 건강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조금 짧기는 했었죠. 그래도 너무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좀 많이 제가 질문을 받았고 조금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만한 내용들을 조금 모아 보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너무 건강보험 얘기로 열을 올려서 조금 시간이 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항생제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할 때는 정해진 기간만큼 짧고 굵게 딱 먹고 치고 빠져야 되는 게 맞고요. 필요 없는 상황에서 항생제를 처방해 달라고 하시는 거는 내성균주의 비율이 올라가서 진짜로 필요할 때 먹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항생제를 드실 때는 여러 가지 식습관들이 조심해야 될 게 많으신데 언제 먹느냐는 아까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시기를 정리해 놓은 표를 보시고 드시는, 요즘은 복약 지도서에 다 무슨 성분인지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칼슘이나 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 그리고 자몽, 생과일 주스 등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유산균은 만약에 드신다면 항생제 한두 시간 이후에 드시고, 여러 가지 발효식품들, 특히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된장, 김치는 충분히 드셔도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전혀 나쁘지 않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 그렇습니다. 항생제 1, 2편 한번 봐주시고요. 2편은 조금 어려운데 1편은 항생제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교양 과목 시간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제 항생제를 먹이는 가축들이 있고 그걸 먹었을 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항생제 4편을 준비함으로써 항생제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에도 또 찾아와서 같이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마 저 나가면 아직도 밝아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낮이 길어지고 해가 길어지고, 그렇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많은 문제가 있네요. 우리 같이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요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